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매파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동결 발표 이후 매도가 쏟아진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이 서울 오피스를 열고 네이버와 넥슨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습니다. 엔트로픽 측은 한국을 핵심 성장 시장으로 꼽으며 우수한 개발자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와 미국 ADR 상장 기대감 속에 SK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2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거침없는 고공행진으로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의 시가총액 격차도 연초 대비 급격히 좁혀지며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더드, 관리군으로 개편하며 핵심인 프리미엄 리그를 70개 기업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량 기업을 집중 배치해서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기금 등 패시브 자금의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승입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오전장과 오후장의 분위기가 좀 확연히 다른 듯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의 경계감을 좀 따라가는 듯 했는데요.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좀 주도해줬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엔터 쪽으로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죠. 확실히 이 종전 합의가 이제 마침표를 거의 다 찍게 되면서요.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된 듯합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강세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기는 했는데요. 부담을 좀 키우게 되면서 3대 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견조한 소매 판매가 확인이 됐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일제히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지수가 꺾이게 됐던 부분은 역시나 연준의 금리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물가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발목을 잡게 됐고요. 모두 일제히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좀 크게 키우면서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주가 이 금리 슈퍼 위크였죠. 미국의 기준 금리까지도 간밤에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4차례 연속 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2명의 위원 모두 해당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동결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금리를 동결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동 갈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돌고 있지만 고용과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와 같은 공급 충격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현재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자, 시장이 부담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해 금리 경로를 놓고 인상에 더 베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일단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모두 마음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바라보는 시야는 좀 이견차를 보이게 됐는데요.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9명 중 9명은 올해 최소 한 차례 정도의 인상을 예고하겠다라고 좀 베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6명 정도는 무려 2차례 정도의 인상을 전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전망치를 보여줬던 지금 위원들을 보시면요. 19명 중에 18명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한 명은 워시 의장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치 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위원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은 오는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2027년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장이 사실 이번에 주목을 했던 것은 기준금리 결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완화적인 기조가 성명문에 빠졌을지 혹은 점도표가 조금 더 심화됐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주목하게 됐는데요. 완화적인 표현은 결국 삭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FOMC에서 보시면요. 반대표가 4표가 나왔었습니다. 반대를 했던 이유는 성명문에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반대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성명문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완화 편향 표현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점도표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은 좀 부담을 갖게 되겠죠. 올해 말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이 3.8%로 올랐습니다. 3월 회의 때는 3.4%였는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에 대한 전망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물가가 모두 다 심화가 됐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은 2.4에서 2.2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실업률도 소폭 그래도 하향을 했습니다. 4.4%에서 4.3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다만 PC 물가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2.7%에서 3.6%로 3%를 웃돌게 됐고요. 다만 2027년 PC 물가는 2.3%로 발표가 되면서 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조는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도표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단기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물가는 점점 안정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 속 이야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좀 특이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워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을 축소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밝혔고요. 동시에 물가 안정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좀 특이한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바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부분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5개 영역에 대한 TF를 내놓겠다라는 것들을 예고하게 됐고요. 연준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 기본 원칙부터 다시 따져보면서요. 현재의 관행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채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담기게 됐습니다. 최근에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기조가 시장에게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었다가 전쟁이 이제 다시 진정세를 보이면서 소폭 안정이 됐었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3년 이하의 단기 국채 매입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도 밝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소매 판매 지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6.9% 올랐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부분은 바로 주유소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이 주유소 매출이 한 달 전보다 3.4% 증가하게 됐고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26% 뛰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세금 환급금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주유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 그리고 의류, 자동차 쪽까지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띄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앞서 언급드린 이렇게 일부 업종만 오름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로이터는 이 세금 환급 효과가 줄면서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중동 이야기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기 이전에 준비할 당시더라도 좀 긴장감이 도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던 내용이 이제는 종전 전문이 공개가 되면서 MOU에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공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면서 시장이 약간 또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가 아직 긴장감을 완전히 놓을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현재 양해각서가 최종안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공습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앞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게 됐습니다. 현재 MOU 전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해당 내용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14조 항까지 현재 공개가 됐고요. 핵심 쟁점들 모두 담겼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영구적으로 전쟁이 종식이 될 것이다라는 게 1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금지하는 내용 담겨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열리게 된다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처리에 대한 방식도 구체적으로 더 담을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이란 측에 대한 제재 완화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양측이 제시했던 명확한 레드라인들이 한 번에 담겨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원래는 19일에 스위스에서 서명식이 열리게 됐었죠. 이번에 지금 서명을 하게 되면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한 내용들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OU 4번 원래 보냈었거든요. 이제는 점점 우리가 종전이라는 정상에 다다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협상 확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들 앞서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종전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된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간밤에 금리는 부담을 줬는데 종전이라는 호재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개장 전에 또 이러한 융합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들려오게 됐는데 어떻게 또 소화하게 될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입니다. 우버 그리고 스텔란티스, 영국 자율주행 AI 스타트업인 웨이브가 글로벌 로보택시 개발과 도입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스텔란티스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발목을 좀 잡게 되면서 2%대의 하락으로 좀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 파트너십 안에서 스텔란티스는 차량의 설계와 제조를 맡게 되고요. 우버는 서비스 제공과 시장 확장을 전담하게 된다라고 좀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주항공의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위성을 올렸는데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새로운 위성 3기를 궤도에 올렸다라는 부분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3%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간밤의 히트맵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금리가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이 결국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좀 많게 포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서 언급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반도체 기업들의 호재가 좀 많이 확인이 됐었습니다만 금리로 인해서 보합권 등락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론 체크해 보시면요. 그래도 이 안에서 2%대의 상승으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두 곳에서 들려왔기 때문인데 도이치뱅크와 시티 쪽에서 목표가를 올리게 됐습니다. 각각 1,500, 1,200달러 정도 눈높이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한때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역시나 금리로 인해서 상승분이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인텔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인텔도 그래도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차세대 반도체 제조 공정인 18A-P에 대한 초기 생산을 공식화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쪽에 장비를 출하하는 ASML 또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과 포드를 함께 묶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5월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릴 때 자동차 쪽에서 증가세가 보였다라는 부분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세금 환급금 때문이었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은 긍정평가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집중했던 부분은 세금 환급금이 종료된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매 위축이 높아질 수 있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더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요. 오라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오라클과의 인프라 임대 협상이 중단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라클 쪽에서 이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됐고요. 사실과 다르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중요한 고객이자 파트너다라고 좀 성명을 통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응으로 인해서 되돌림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2%대의 하락으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면 부담을 받는 쪽이 하나 있죠. 바로 헬스케어 쪽입니다. 결국에는 매파적인 모드가 FOMC 안에서 좀 확인이 되면서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에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의 분위기 좀 살펴보시면요. FOMC 쪽에서는 금리 가능성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이 점도표가 사실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종전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됐죠. 상반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들려온 건데 이 부분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소화를 하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수진 앵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어제 국내 증시는 FOMC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 코스피는 강하게 밀리기 시작했고요. 코스닥 쪽의 강세가 돋보였죠.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코스피 안에서의 힘이 붙기 시작했고요. 코스피가 1.5% 넘게 오르면서 8,864선, 그러니까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어내게 됐습니다. 코스닥도 1.3% 힘을 내줬습니다. 1031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FOMC 결과가 나왔지만 어제장 하루 앞두고 이 관망에 대한 국면이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코스피 안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나타나게 됐는데 그동안 3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사실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 매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매도 국면이 나타나게 됐고 이 거래보다 관망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우세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찍게 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이 기술주에 대한 하락도 우리 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게 바로 반영이 됐고요. 8,605선까지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도 음전을 했고 삼성전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반도체와 지주사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더니 저점 대비해서 250포인트 이상 반등을 했고요. 결국에 신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미장과 영향을 같이 한다, 흐름을 같이 한다 했던 국내 증시가 어제장 또 방향성을 돌렸기 때문에 과연 오늘장도 이 미국장의 하락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낼 수 있을지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주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가파른 상승률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5%가 넘게 뛰었는데요. 이게 오후장 1시 넘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한 지표입니다. ADR 상장 기대감이 여전히 붙고 있죠. 미국의 ADR이 상장되게 되면 SK하이닉스 쪽으로 더욱더 많은 수급들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커졌을 때 주가가 좀 분할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거기서 더욱더 이 수급의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고점 돌파는 당연하고요. 251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혼자 힘을 내주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다만 다른 기타 섹터에서 오르고 있었던 종목들은 이러한 반도체 수급들의 힘을 뺏기게 되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지주사의 모멘텀 SK스퀘어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더 가파른 상승률이었죠. 6%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나왔던 이야기가 SK하이닉스에서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SK하이닉스가 이것을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SK스퀘어가 좀 더 주목을 받게 됐고 반도체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재평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선주도 강했는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가 여전히 붙고 있었고요. K스틸법 추진 기대가 되면서 철강 쪽에서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 체크해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의 결과 발표가 이제 나왔죠. 이 부분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승희 앵커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동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던 이유 자체가 당장 금리는 안 올렸는데 앞으로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기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오늘장 시장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오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23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 여기에서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재평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고 있는 코스닥 안에서도 하나의 또 반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개편의 움직임이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함께 따라붙을 수가 있겠는데요.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관리군 이렇게 분리 검토를 하게 되면서 우량 기업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에 실적과 이런 숫자들이 잘 찍히고 증명이 되는 기업 쪽에 힘을 넣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코스닥 안에서의 질 자체가 좋아질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시장에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 달 세부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산업적인 모멘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럽에 방공망을 재건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K방산에 기대감이 붙게 됐고요. 중국의 태양광 장비를 수출 통제한다라는 소식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안에 있는 태양광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댈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K뷰티 일본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K뷰티가 사실 큰 주목을 받고 있진 않지만 시장에서 정말 큰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쪽에서 하반기 물가를 3% 내외로 움직일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국제 유가가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서비스 물가나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물가의 상방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한국은행의 기조까지 어제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적인 좀 변수들이 남아있죠. 앞으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여러 각국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 아마 오늘장에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 관망시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던 섹터 전선이었는데 개별주에 대한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가온전선 소식이었습니다. 전선 관련된 모멘텀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니까 이 안에서 전선주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건데 가온전선이 미국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고요. 이게 한국 돈으로는 75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송전 케이블 생산 라인이 2개 정도 신규 구축이 되는 건데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해서 2배 이상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1차 생산 라인은 올해 10월에 가동이 될 거고요. 2차 생산 라인은 내년 4월에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1차 라인 생산 물량 대부분 선주문 완료됐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또 한 번 공급 진행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죠. 현재 수주 잔고는 2억 달러 정도인데요. 2025년에 매출이 3억 달러 전망이 나왔었고 2026년 매출이 5억 달러 전망이 나왔습니다. 증설 효과가 본격 반영되게 된다면 매출이 67% 증가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도 함께 파악을 해보시면서 이 전선주 전반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을까요? 반도체 소부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제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왜 갑자기 강세를 보였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향하게 됐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가 부각이 됐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 업종 쪽으로 수급을 집중시키는 모습이었죠. 여기에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에 금리에 대한 안정화가 기대감을 받게 되면서 여기에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지게 됐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 수혜까지 바이오주들이 받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돌게 됐고요. 6월 22일에 바이오 USA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기술 수출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멘텀까지 따라붙었던 어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크로적인 부담이 완화되면서 개별적인 호재까지 더해졌던 어제 장이었는데요. D&D 파마텍이 급등을 했습니다. LG AI 연구원과 AI 기반의 신약 개발에 대한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차세대 펩타이드 신약 공동 개발에 대한 본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AI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고 D&D 파마텍이 잘 진행하고 있는 메시 사업단으로 다양한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도 함께 힘을 얻어갔었는데요. ABL 바이오도 개별적인 호재가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위암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미국 FDA의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게 되면서 신약 개발, 여기에 상업화 기대감까지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다양한 호재들이 곁들어지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간만에 튀어오르는 모습들 어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이 FOMC 결과가 나온 오늘장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우리의 체크포인트는 500조 원 대미 투자 집행이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 오래전부터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오늘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정부 출자금 2조 원 규모의 특수목적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한미 관세 협상과 전략적 투자에 대한 MOU를 진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역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일 겁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꼽고 있었는데요. 첨단 산업 투자에 2천억 달러를 쏟겠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바이오 생산 시설,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함께 따라붙는 섹터가 조선인데요. 조선협력투자는 1,500억 달러가 이미 전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죠.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MRO 사업 그리고 상선 건조까지 다양한 사업을 미국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투자 심사 기준을 간략하게 짚어보게 된다면 원금과 수익 회수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오는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대한 안정 사업은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심사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 안에서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섹터별로 파악을 해보게 된다면 반도체 투톱이 있겠고요. 소부장단에도 수혜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쪽에서 보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전력기기 앞서 보셨던 전선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다양한 AI 관련주들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과 에너지,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있겠고 변압기나 전력망 쪽에서도 수혜가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환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건데요. 간밤에서도 환율이 급하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환율 속에서 미국 공급망에 진출을 하게 됐을 때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로 오늘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장 시장의 코스피가 또 한 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낙관론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만 P,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는 숫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버핏 지수를 관점으로 보게 된 레포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버핏 지수가 259%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버핏 지수는 한 국가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값인데요. 이것이 100%를 넘으면 증시가 고평가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 기록이고요. 다른 미국이나 일본의 수치를 보게 되시면 이보다 훨씬 뛰어넘는 2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AI 반도체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급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물의 경제 성장보다 증시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대형주 위주 거기에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쏠림이 가중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버핏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 융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반대 매매가 또 한 번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는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단일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진 점도 주의해 볼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까지 우리의 체크 포인트는요. 코스피가 9,000선을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인이 어제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이것을 추가 상승의 갈림길로 보고 오늘장 들어와 줄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장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이고요. 이정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 전력 관리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요.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양산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우선 이번 제조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파악해 볼까요? 네,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 전력관리 스타트업인 클라로스와 함께 전략적 제조 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 클라로스의 핵심 제품인 통합 전압 조정기 IBR에 열려 이 대량 생산하는 계약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 직전 단계에서 전력을 정밀 제어하는 이 고성능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800V 직류의 데이터 센터 환경 속에서는요, 전력 수송 과정이 손실이 굉장히 컸는데 이 제품을 통해 프로세서 수 밀리미터 거리에서 직접 조절하게 된다면 에너지 손실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14나노의 핀팻 공정 라인을 제조를 해서 클라로스의 차세대 제품을 현재 생산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사업부 마가렛 한 부사장은요, 이런 기술들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산업용과 차량용 반도체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삼성 파운드리가 첨단 공정뿐만이 아니라 14나노 같이 성숙 공정 속에서도 AI 인프라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객 포트폴리오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숙 공정까지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눈높이를 계속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삼성을 가파르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배경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어제 우선 DS투자증권 측에서는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3만 원까지 다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매출 17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91조 원으로요. 전분기와 비교해봤을 때 각각 30%, 59%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실적 개선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DS 부분에 있습니다. D램 출하량은 5% 늘고 그리고 판매 가격은 45% 상승하고 여기다가 낸드는 출하량 5% 증가에 가격 또한 60% 가까이 오를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는데요. DS 부분의 영업이익만 무려 88조 원으로 사실상 전사 실적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운드리 또한 반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에서 5나노 공정의 고객 물량이 높아지면서 가동률 또한 현재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연말부터는 분기 기준 흑자가 가능하다고 현재 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일러 공장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내년에 2나노 양산을 시작하고 추가 고객사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28년도부터는 실적에 본격 기여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구글의 TPO 10세대 일부 칩 생산 검토와 그리고 TSMC 가격 인상에 따른 이 퀄컴이나 미디어텍의 삼성 2나노 검토설도 현재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HBM4 베이스 다이 내재와 강점에다가 테일러팹 2나노 가동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실적 눈높이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파운드리 반등까지도 여기에 좀 일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다시피 TSMC가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독주 체제에서 약간은 조금 힘을 잃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혜가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죠. 공급망을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구조적인 움직임들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어떤 기회로 좀 작용하고 있나요? 네, 우선 TSMC의 우위와요, 그리고 구글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들이 현재 동시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TSMC 5월 매출 함께 보시면 약 20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고요.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점유율도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5%로 하락하면서 격차는 65%포인트를 현재 넘어서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좀 살펴보면 구글이 TSMC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텔 파운드리의 최대 300만 개, 그리고 28년도에는 이 누적 물량을 더 발주하게 되고요. 삼성전자와도 실무 협상을 더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차세대 TPO 코드명 아이스PC의 메모리 입출력 제어 칩을 삼성 파운드리 공정으로, 그리고 핵심 연산 엔진은 TSMC의 1.4나노급 공정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생산하는 구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빅테크 양산 레퍼런스를 처음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를 발판으로 HBM과 패키징까지 연계된 이 수직 계열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현재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TSMC 독주가 심해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구글의 멀티 벤더 전략들이 삼성 파운드리의 첫 번째 빅테크 레퍼런스 확보 기회로 현재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파운드리 경쟁력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가치 또한 함께 상향 조정되고 있는 삼성의 이야기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 쪽 소식입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 오랜만에 이 제약바이오의 온기가 돌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최근에 좀 소외를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연이어서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지금 이전에 있었던 머크와의 특허 소송에서 배상 비용을 받으면서 완승을 거의 거뒀다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알테오젠의 이 로열티 수익에는 어떤 이정표가 될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영국 특허 법원이요, 이 머크와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에서 머크의 완승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인 키트루다 큐렉스의 영국 내 판매 걸림돌이 이로써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소송 배경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머크가 할로자임의 EP622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할로자임은 침해를 주장하며 반소를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증거 제출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할로자임이 영국 내 특허를 스스로 취소하기로 동의하게 된 건데요. 법원 측에서는 할로자임의 침해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일반 소송 비용보다 더 높은 배상적 소송 비용을 머크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키트루다 시장 규모는 우리 돈으로 2조 800억 원인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특허 심판원에서도 할로자임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 양쪽에서 판매 로열티를 확보할 전망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잔여 마일스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을 3에서 4년 내 수령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이렇게 양대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을 모두 정리하면서요. 알테오젠의 로열티 수익 가시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 불확실성을 완전히 털어내게 된 알테오젠의 모습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알테오젠의 SC제용 변경 기술이 이 산호피해 치료제에 적용됐다라는 소식까지 최근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플랫폼의 영토 확장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노피가 알테오젠의 플랫폼을 활용해서요, 이 듀피젠트 피하 주사 임상 1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기술이 자가 면역 질환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듀피젠트 같은 경우에는 사노피와 리제네론이 공동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지난해 매출 약 27조 원, 그리고 글로벌 의약품 매출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까지 치료 영역을 점차 확대한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임상은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형과 그리고 이 기존 제품의 약동항, 안정성과 내약성을 함께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9월 임상을 마친 다음에 연내 임상 3상 진입을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상은 2019년 알테오젠이 우리 돈 2조 원 규모로 체결한 비공개 SC 기술 수출 계약에 이런 실체가 처음 확인된 사례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알테오젠 기술은 현재 키트루다에 이어서 에너투나 임핀지 그리고 젠필리 등에 적용됐거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제품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업화가 된다면 알테오젠이 연간 1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알테오젠의 기술 적용 범위가 기존의 항암제에서 이제는 면역과 염증 질환까지 넓어지고 있고요. 로열티 파이프라인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확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비단 알테오젠뿐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 국내 바이오 전반이 올해 상반기에 대한 기술 수출 규모가 굉장히 격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 기록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질적인 변화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 공개된 국내 기업 기술 수출은요, 8건인데요. 이 중에 규모가 공개된 7건이 약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간 기록의 절반을 벌써 넘어선 수준인데요. 대표 사례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리바이오가 중국 푸신제약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우리 돈 7조 원의 기술 수출하면서요.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대 계약 규모를 기록하게 됐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라이릴리의 이 단장 증후군 치료제를 1조 9천억 원에 기술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요. 아지오스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1조 원가량 규모로 현재 이전을 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만 이 바이오젠, 테사로와 2건, 그리고 합계로 봤을 때는 약 1조 2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기술 수출 구성도 모양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플랫폼 기술 비중이 50%였다면요. 이 부분들이 올해는 10%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되는 신약 후보 물질 비중이 무려 90%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이제는 플랫폼 단계를 넘어서 신약 개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현재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신약 후보 물질 중심으로 이러한 질적 전환들이 이뤄지며 K-바이오 기술 수출이 올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 수출이 성장성의 또 핵심일 텐데 이 부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또 정책수의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쪽이 제약 바이오죠. 다음 주에 이제 바이오 USA라는 모멘텀까지 함께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고요. 리플 소식입니다. 최근에 리플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쪽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협력 구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제 리플이요. 아프리카 최대 결제 기업인 플러티 웨이브의 시리즈 2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됐는데요. 기업 가치 32억 달러를 인정받은 투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플러터 웨이브는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0억 건이 넘는 거래와 500억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해온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이번 협력으로 RLUSD가 플러터 웨이브 결제망과 송금 서비스 샌드앱의 주요 결제 자산으로 도입이 되고요.
있고요. 여기다가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산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 중동 아프리카 총괄은요, 기존에 수일씩 걸리던 정산 절차와 높은 환전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직접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0억 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해왔던 플러터 웨이브의 인프라가 송금과 결제 수요를 XRP 레저로 연결하는 기반들이 갖춰지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중남미 비트소 그리고 마스터카드 결제망에 이어서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RLUSD와 XRP 레저의 실물 경제 영토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제 XRP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집 흐름에 더해서 이제 기업 자금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까지도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XRP가 약 13% 급증하면서요, 1.28달러까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 완화로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난 영향이 큰데요. 특히나 고래들의 매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온체인 분석업체인 센티멘트에 따르면 100만 XRP 이상의 보유 지갑이 전체 유통량의 74%에 해당되는 459억 개를 들고 있고요. 최근 6개월간 약세 구간 속에서도 무려 15억만 개의 XRP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XRPL 토크나 자산 가치도 37억 달러, 그리고 293개 RWA 프로젝트도 현재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리플의 기업 재무 통합 전략들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기업 CFO들이요, 통합 재무 관리 플랫폼인 리플 트레저리를 통해 XRP와 RLUSD를 기존의 회계 시스템 안에서 마치 일반 현금성 자산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업계에서는 기업의 보수적인 회계 장부 시스템에 이렇게 디지털 자산을 녹여내기 어려웠던 병목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 유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이런 고래들의 매집과 결제망 확장, 그리고 기업 재무 통합이라는 세 가지 동력들이 이 동시에 XRP 펀더를 더욱더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장착을 한 모습이네요. 어제는 급등세가 두 자릿수대가 확인이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되돌림이 좀 발견되기도 했어서 가격 전망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고 있는 시나리오들 함께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요, 중장기적으로는 5달러 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8달러 선까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궤도는 아무래도 규제 법안 통과와 ETF 자금 유입이라는 거시적인 조건들이 맞물릴 때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인데요. 다만 당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단기적인 분기점인 1.2달러 선의 지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이 라인을 지켜내면서 1.24달러까지 회복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1.36달러 까지 상방 경로가 열리지만 반대로 무너지게 된다면 1.12달러 선까지 하단이 빠르게 열릴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중장기적인 목표가인 5달러 진입을 위한 첫 번째 단추는 1.2달러를 확실하게 안착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리플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흐름들 한번 체크해봤고요. 매집세까지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봤습니다. 리플의 흐름들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